공급 과잉이다. 중국은 지금 공급 과잉이 엄청나고 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넘어섰다. 그래서 중국이 이 타국의 경제를 압박하는 이 과잉 생산 능력을 줄여야 된다. 네, 그렇죠. 이게 공식적으로 논평을 하면서 세계 공장 중국이 지금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중국이 여러분들 뭐 경제 거의 적신호 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중요 키워드에만 전체 경기 불황이다. 디플레이션에 늪에 빠졌다. 제조업을 포함해서 과잉 재고를 많이 제조업이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재고량을 일단 뿌려야 된다. 근데 금융권에도 여러 가지 정체다. 부동산에 여러분들 뭐 헝다그룹이라든가 비굴이 위한 디폴트가 있어갖고 이런 문제. 또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인구 감소 상황, 청년 실업률, 뭐 대학생이 1,000만 명 졸업했는데 그 중에 그냥 실업자가 넘쳐난다. 여기에 또 이제 해외로 또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런 내용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마 교수님이 이 현상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제니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이죠. 네. 중국 경제 중심지가 바로 이제 광동성 광저우시 아닙니까? 세계 네. 제조업의 어떤 메카인데 네, 그렇죠. 거기서 지금 중국의 재무 담당과 이제 그 얘기 담화를 갖다 했죠. 서로 네.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한 게 공급 과잉이다. 중국은 지금 공급 과잉이 엄청나고 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넘어섰다. 그래서 중국이 이 타국의 경제를 압박하는 이 과잉 생산 능력을 줄여야 된다. 네, 그렇죠. 이게 공식적으로 논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화두가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가 흔히 뭐 테무나 알리 얘기하면서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세출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의 재무장관이 진짜 중국까지 가서 이런 얘기할 정도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테무 얘기도 많이 하고 알리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기저에 있는 중국이 왜 이런 저가의 초저가의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화두가 돼서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국의 이런 전체적인 이런 모습을 어떤 식으로 중국이 흘러왔고 왜 이런 모습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10초 잠깐 느꼈습니다. 그래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쿠션 역할을 한 건 중국이었지만은 지금 중국이 이 정도로 불황이면은 중국의 쿠션 역할을 한 게 글로벌이 아닌가 그렇게도 좀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팬데믹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이제 뭐 모든 게 락다운 네. 되면서 세계적인 소비도 지금 줄어들기도 하고 네. 국내 소비도 줄어들면서 2020년도가 중국에 굉장히 거기까지는 잘 나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도 있었고 또 하나는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아웃을 쳤다는 게 2020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아웃을 쳤고요. 그 다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10억 명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뭐 한 8억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한 2030년, 40년까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같은 일을 해도 이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중국 산업계에 나와 있고요. 기업들의 수입성도 2017년도에 10%대였던 게 지금은 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2022년 한국하고 중국이 똑같이 인구가 맞습니다.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고령화 65세 이상의 고령화 가속이 너무 빠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생산 노동 연령 인구 같은 경우도 좀 심각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심해요. 중국 정부 부채도 있고 민간 네. 기업이라든지 뭐 전부 합친다 그러면은 뭐 이 GDP 대비해서 300%대니까 네. 세계적으로도 지금 뇌관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청년 실업률이 엄청난데 청년 네. 실업률도 20%를 찍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발표한 지 몇 달 동안에는 발표를 안 했었어요. 23년도 하반기 발표하고는 더 이상은 청년 실업률 발표 안 합니다. 정말 더 많이 치솟을 것 같았는데 네. 최근에 발표한 게 23년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청년 실업률이 한 15%대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이 통계 방식을 옛날에는 모든 청년을 다 했거든요. 15세부터 청년이라는 뭐 39세까지. 근데 그 중에서 15세부터 22세까지 학생들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착시 현상처럼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대로 훌쩍 뛰어넘어서 네.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CNN 같은 데 보면 통계 데이터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수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었고 좀 심각한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중국의 네. 데이터는 믿을 게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집값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7% 이상 뭐 10%대까지도 고속 집값이 올라갔다가 폭등을 했다가 거꾸로 지금 24년도에는 새 집값도 그다음에 기존 주택도 전부 다 마이너스를 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죠. 구매자들의 그 소비력이 네. 굉장히 떨어지면서 뭐 125까지 갔던 게 불과 뭐 21년도였는데 네. 지금 80까지 떨어져 버렸는데 네. 이게 올라가지가 않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지금 물가는 소비는 없고 소비가 없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뭐 물가가 거꾸로 떨어져 버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올라간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0%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네. 이제 가까스로 4~5%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한숨 쉬고 있거든요. 이제야 조금 안심이야. 물론 아직까지도 안심할 단계가 아닌데 그래서 금리도 못 내리고 있는데 네. 중국은 이미 23년도부터 마이너스 물가로 접어 들어가지고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물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도 한국도 CPI가 지금 3% 넘거든요. 2.5까지 돼야 금리를 떨어뜨리는 전제 조건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나 생산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면서 이게 투자를 안 해요 요즘요. 왜냐하면 돈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투자해서 가치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자산 가치가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큰 위협을 좀 받지 않습니까? 자산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 그렇죠. 좋긴 좋은 거고,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이 이제 빌린 사람 같은 경우는 좋은 거고요. 돈을 갖다 빌린 사람은 좋은 거고.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나라가 이제 중국밖에 없다 보니까 실물 네. 경기는 쪼그라들고 있고, 거기다가 소비지수 떨어지고 디플레이션 일어나고 있고, 결정타를 매긴 게 중국의 여태까지는 매년 거의 한 1,000억 달러 정도씩 투자가 들어왔어요. 2014년부터 뭐 계속 그 앞으로 간다면은 2010년도부터 거의 10년 이상을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거의 뭐 한 100조 이상, 한 150조 막 그런 식으로 매년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 역사적으로 마이너스가 돼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거꾸로 다른 나라로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글로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지금 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태도 있었고 또 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수요에 대한 이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더 이상은 투자를 갖다 안 한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화는 끝났다. 이제 네. 분절화의 시대다. 이제 뭐 이걸 뭐 레고 블록처럼 블록화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각자 잘하는 거 해서 뭐 미국은 금융으로 하고 아니면 첨단 산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중국은 물건 좀 저렴한 걸 갖다가 만들고 뭐 나머지 뭐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으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서로 잘하는 분야로 갔던 게 이제는 네. 끝났죠. 유럽도 미국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리쇼어링 이제는 다 들어와. 중국 갔던 그렇죠. 기업들 들어와. 우리가 제조를 해야 돼. 여태까지는 제조업이 별로 부가가치가 없었는데 이게 너무 엄청나게 커지다 버리니까 이게 여기서 얻어맞아 버리니까는 이제는 전 세계에서 제조가 없이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다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이제 뭐 SCM도 그런 상황이지만 글로벌 국가별로 이제 분업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도 중국이 코로나 때 그때 이제 빗장을 좀 잠근 게 큰 것 같아요. 어제 맞습니다. 이제 SCM에서 항만에 들어가서 뭐 물동량이 막 멈춰갖고 한 달 이상 걸린 적도 있고 그렇죠. 관광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지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는 280만 개 등록된 공장이 있거든요. 네. 엄청난 게 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뭐 6대 수출 대국인데 우리나라 전체 등록된 공장 수가 한 18만 개가 안 되거든요. 네. 엄청난 전 세계 공장이 엄청나게 중국으로 다 몰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중국의 공장의 가동률이 항상 보면은 한 80%대까지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다가 지금 뭐 2021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70%대, 73%막 그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동률이 70%대까지 내려온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가동률이 공장이 더 이상 돌지 않다 보니까 물건은 계속 쌓아놓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왔겠죠. 네. 그래서 쌓아놓은 물건을 어디 처분할 길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네. 테무가 오픈하기 전에 실제로 그래서 테무가 그게 가장 큰 뭐 드라마틱하게 덕을 봤던 거는 그런 식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물건이 안 팔리고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끊겨버리고 그런데도 물건은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네. 생산을 중단한다는 거는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거고 부도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무조건 찍어냅니다. 네. 엄청나게 찍어내요. 철강이든 자동차든 뭐 아니면 일반 일상생활용품이든지 공장에서 무조건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안 팔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 물건을 처분할 길이 없던 거를 이제 드디어
이 테무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 제조에서 만들어 놓은 과잉 생산 재고를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유통 플랫폼이 만나면서 무역을 대행해 주면서 그것들을 거의 헐값으로 수출을 갖다 해버리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헐값으로 수출하는 게 공장을 문을 닫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왜 그러면 중국보다 요즘에는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신흥 공업국들이 더 많이 뜨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끝났어. 더 인건 비싼 베트남이나 인도로 가면 돼.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근데 그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그 엄청난 인구가 있고 전 세계에다가 물건을 공급했던 그 인프라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10위권 나라, 즉 물건을 만들어 놓은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중국, 뭐 아니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나 독일이라든지 이탈리, 프랑스 이 10위권 국가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조를 가장 많이 하는 10위 국가들. 자, 재밌는 거는 전 세계에서 이 가장 물건을 많이 만드는 10개 나라의 합친 제조 능력이 중국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역전이 돼버렸어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그 상위 10개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제조를 해나는 그게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전 세계 사용 물량의 거의 한 37%, 8%까지 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전 세계에 사용할 모든 물건에 그게 화학, 중화학부터 해서 자동차부터 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모든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중국에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사용하는 그 물건의 적어도 35%에서 40%까지를 지금도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인도라든지 베트남은 사실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인도나 베트남은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생산 능력이. 인구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가 똑같이 14억이 넘어가고 인도 더 많기도 한데 인도 같은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 인프라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베트남이나 인도가 중국을 뛰어넘을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제조가 끝났다. 그거는 더 이상은 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중국이 어렵고 중국의 세계화가 끝나가지고 중국은 이제는 제조업에서 손을 놓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공장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고 오히려 2023년도 말에 약간 꺾였던 그 기세가 24년도 1, 2월 달에 더 성장을 해버렸어요. 수출이 7%가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중국처럼 몇천조를 수출하는 나라가 수출이 7%가 늘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테무, 알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 소매, 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천병에 있었던 거죠. 물론 거기에는 테무, 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 중에는 분명히 자동차 같은 중국이 여태까지 수입만 했던 자동차가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전기차가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한 600만 대 이상 수출했더라고요. 물론 현지 생산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는 국내에서 무조건 그게 나가는 게 다는 아니지만 중국이 여태까지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돼버렸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천지격변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대단하네요.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이 한 9천만 대에서 저기 1억 대 정도.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장 규모에도 코로나 때는 주춤해요. 그런데 다시 중국이 전기차도 늘렸지만은 자동차 시장에서 거의 한 2,500에서 2,600만 대를 중국이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1,800만 대고 뭐 그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BYD부터 해갖고 지금 엄청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수출한다는 게 대단한 거네요. 엄청나죠. 또 재밌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4천만 대가 넘었어요, 지금. 1년에 중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280개가 넘는데 280개 공장에서 자동차를 4천만 대를 갖다 찍어낼 수가 있는데 4천만 대, 4,500만 대 엄청난 양입니다. 네. 중국 내수 시장은 1,500만 대밖에는 수요를 못 해요. 네. 나머지 2,500만 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2020년도쯤에 한번 이 텍사스유가 배럴당 마이너스로 한 40달러인가 된 적이 있었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어떻게 기름이 마이너스야?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계속 석유를 수입하다가 슈에일 가스가 터지면서 드디어 에너지 수입국으로 바뀌었거든요.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막 텍사스 중기류가 쌓여서 벙커가 거기에 거기 포화시킬 정도. 제발 이거 좀 가져가. 이거 가져가면은 갤런당 40달러 줄게. 잠깐 그게 해프닝이었지만 짧았죠. 그렇죠. 선물 해프닝이었지만 시장도 같이 맞물려. 그렇죠.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은 뭐든지 내가 수입을 엄청나게 하던 나라가 그게 수출로 돌아가게 되면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가 온다는 거죠. 그때 유가가 엄청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번 똑같아요. 지금 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테슬라도 안 좋고 네. 중국에서 이 출발하는 이 디플레이션 수출이 이제 차 시장으로 번지게 되면은 자동차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얼마 전에 샤오미 자동차가 이게 진짜 이 테슬라보다도 압도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데 뭐 8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첨단 설비도 갖고 있고 디자인도 끝내주고 얘가 보통 8천만 원, 9천만 원은 가야 되는데 5천만 원 언더로 지금 가격을 책정했더라고요. 네. 물론 뭐 이제 신생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몰라도 중국은 그 정도로 첨단 제품조차도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미 그런 SCM 인프라라든지 제조 클러스터 능력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휴지통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이폰까지 완벽하게 수출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이 뭐 20년 좀 더 됐네요. 재정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는 로 프라이스 저가부터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이 모든 상품들이 다 저가는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좋은 상품들 고가도 많이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서 근데 그 시장의 가치를 글로벌 시장으로 어떻게 공략해서 확산하냐 이것도 중요한 타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계속 만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뭐 국가 뭐 5개년 경제계획처럼 막 밀고 나갔었는데 이 제조업에 대해서는 뭐 거의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조 2025, 제조 2030, 2035 그런 식으로 제조업이 글로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직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35개에 달하는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한 개 한 개 한 개가 거의 한 나라의 수치를 갖다 그 정도에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거든요. 한 3,788조에 달하는 그 물량을 중국 공산당이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푸시하고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물건을 계속 뿜어내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는 뭐 이걸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도 아닙니다. 공산당의 목표가 이만큼 생산해 그러면 생산하는 게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지금 아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뭐 민간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럴 때 계속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결론이 테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테무로 왔습니다. 왜 우리 테무가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천병이 되었는지 그게 바로 공산당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암묵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뒤에서 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밀면서 엄청나게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테무 같은 경우에는 테무를 통해서 수출하는 기업한테 보조금을 엄청나게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류비로 50%를 공제해 주기도 하고 혹은 패션 같은 경우에는 총 판매 금액의 20%에서 50%까지도 테무에서 팔리는 금액을 제공을 해줘요. 다만 테무에서 주는 게 아니죠. 사실 그거는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나오는 돈을 그것들을 다 테무 쪽으로 밀어줘가지고 그 지자체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테무에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1조 위안이라 그러는데 180조 1조 8천억이 되겠네요. 1조 8천억. 이번에 나온 거는 1조 8천억 정도의 그런 지자체 예산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테무 기업들, 테무를 통해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게 엄밀하게 본다면은 이게 불공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밀어주고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정부 정책에서 덤핑 같은 식으로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암묵적으로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중국 자체도 무슨 뭐 항구에서 이런 물류센터를 갖다가 운영하고 싶다. 근데 이게 글로벌 어느 기업이나 똑같이 적용을 시켜줍니다. 일테면은 1년에 뭐 수출액이 뭐 1억이 넘어갔어. 그러면 그 특정 금액이 넘어갔을 때는 전액, 1년간의 전액 이 물류센터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거나 특히 이제 제조업체, 여기 특구에 들어와. 전기세 엄청나게 비싼데 우리가 전기세 2년치를 면제해 줄게. 자,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식으로 특혜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수출했으면 당장 반덤핑으로 처벌받았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밀어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무가 그렇지 않아도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저렴한 인건비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클러스터가 완벽하게 갖춘 것도 있죠. SCM 클러스터도 워낙에 완벽하게 돼 있고 전 세계에서 하나의 상품군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모아놓은 데가 없어요. 아까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이를테면은 마우딩이라는 데는 캐리어, 스키 캐리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이 윈조우 같은 여성화, 가방이죠, 가방. 이 마우딩 이 시에서는 캐리어, 그다음 윈조우 시에서는 뭐 여성화, 포산 시에서는 가구라든지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뭐 청하이구에서는 왕구, 세계 왕구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이웃시장, 중국 이웃시에서 거기서 모아서 거기서 이제 하나씩 클러스터에 별로 모아가지고 다시 분류도 하고 수출도 해나가는 그게 너무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 뭐 산둥성에서는 또 이제 이 광동성의 중산시에서는 조명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조명의 수도.
여기에 가면은 그 조명의 모든 이제 부자재부터 해서 뭐 모든 그런 것들이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나라가 아무리 노동력이 싸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중국 국가 자체적으로도 엄청나게 이런 부분을 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중국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내수 시장, 도메스틱, 또 수출입 시장. 이 양쪽 축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내수 시장이 좀 주춤, 뭐 디플레이션도 영향이 있겠지만 여기 때 수출입 시장에서는 미국하고의 어떤 장기적인 무역 분쟁도 있었고 또 코로나 몇 년 사이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수 시장에 지금 멈추면 돌파구를 찾는 게 글로벌 시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역직구를 잘 가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뀐 게 이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지금 글로벌 시장을 다 공략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알리 테무가 들어오면서 국민들은 이게 굉장히 내 생활에 어려운 팍팍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뭐 진짜 저렴하게 사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나라 대만처럼 된다. 대만을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만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자국 기업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모든 기업들이 전부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글로벌에 있는 물건 브랜드를 갖다 쓰는 거죠. 자체 브랜드도 거의 없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제조업이 실종돼 버리면서 그 자체가 그냥 메이드 인 타이완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대만은 그래서 그냥 메이드 인 타이완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는 브랜드도 있고 세계 6대 경제 수출 대국이기도 하고 한국이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보면 알리바바 글로벌이죠. 그런 뭐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거 보면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로도 굉장히 많이 팔려요. 중국 브랜드가 불과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5분의 1밖에 안 돼도 코리아라는 걸 먼저 찾아보고 코리아에서 귀고루도 찾고 모자도 찾고 양말도 찾습니다. 왜냐? 코리아라는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KC 인증 마크처럼 그런 안전 방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알리바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글로벌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역으로 그런 기업들은 거기에 나가는 부분보다는 내수가 더 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물밀듯이 중국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벌써 지금 막 쓰러져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체 기업 중에서 한 60%는 타격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하나씩 쓰러질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아무런 통제도 없이 갔다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남는 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무조건 막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도 대응을 좀 더 해야 되고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면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수출해가지고 여태까지 똑같은 브랜드 그냥 이름만 갈아가지고 OEM으로 만들었던 기업은 당연히 도태돼야 되겠죠. 하지만 건실하게 커왔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최대한 보호해줄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또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중국에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30년간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원동력이 후커우 제도라는 게 있어요. 후커우. 후커우는 우리말로 호적이라는 건데 중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 각자 자기가 태어난 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벗어날 수는 있죠. 엄밀히 따진다면은. 근데 그 성에서 내가 만약에 윈난성에 있든지 광저우에 있든지 그 성에서 태어났으면은 그 성에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여기에 모든 허가가 그 성 안에서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못 사는 동네에서 윈난성이라든지 뭐 그런 그 3선 4선 도시에 있는 사람인데 뭐 깐수성이라든지 상하이성이라든지 못 사는 데입니다. 여기가 아니면은 신장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내가 만약에 뭐 어디 뭐 상하이로 간다거나 뭐 베이징으로 간다거나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 아이를 학교에도 못 보내고요. 자기의 의료비도 엄청나게 비싸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14억 명의 인구 중에서 그렇게 어렵게 자기 나라, 자기의 성을 떠나가지고 다른 성으로 갔을 때 외국인 노동자 취급받는 인구가 거의 한 70%? 어떻게 보면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도 잘 살지만 나머지 70%는 진짜 농민공이라고 불리거든요. 농민공. 그 중에서도 뭐 하위 한 30~40%. 그 정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정말 중국의 평균 소득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12,000불이 넘어갔는데 GDP가 아마 그 농민공들은 평균적으로 임금이 그 절반도 못 미칩니다. 6,000불에서 뭐 심하면 4,000불밖에는 못 받아요.
그것조차도 굉장히 좀 뭐 뭔가가 그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는 그런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금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농민공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좀 잘 살게 해주려고 공동부유를 갖다가 외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진짜 전체 인구에서 60%가 넘어가는 이런 농민공들이라든지 못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문호를 넓혔다가는 인도처럼 될까 무서운 거예요. 인도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거든요. 뭄바이 가보시면은 그 못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노숙을 하고 거기 때문에 도저히 모든 시가 마비될 정도로. 근데 중국은 철저히 통제한 거죠. 잘 사는 데는 잘 사는 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못 사는 데에서 잘 사는 대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외국인 노동자처럼 너는 그 대가로 이렇게 저렴한 노동을 갖다 해야 돼. 진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죠.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조차도 60 먹은 외국인 노동자조차도 최저시급을 그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제발 그런 것 좀 없애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중국이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클러스터가 완벽하고 이 공산당의 지원도 완벽한 상태에서 이런 엄청나게 저렴한 이런 인구 구조는 아마 앞으로 계속 몇십 년 동안 갈 것 같아요. 거의 뭐 베트남보다도 인도보다도 더 싼 노동력이 아직도 중국에는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해안지대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점점 내륙으로 좀 이동하고 있거든요. 공장들이. 그런 공장들이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저렴한 인건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뭐 세계화 끝나고 나가지고 무너진다. 근데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고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테무가 알리익스프레스가 쉬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렬하게 우리나라를 지금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플레이션 위기를 다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경제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각각 이런 뭐 그 업종별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